맨손으로 3m 철책을 뛰어넘어 탈북한 남자가 14개월 뒤 그 똑같은 철책을 똑같은 방법으로 뛰어넘어 월북했다면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자정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 고성전방 GOP 철책선에서 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탈북 당시와 똑같은 루트, 똑같은 방법, 똑같은 22사단 구역, 남북분단 역사에서 최초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 철책이 2번 뚫린 거예요. 탈북 방향으로 한 번, 월북 방향으로 한 번. 합참 작전본부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22사단은 또다시 별들의 무덤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경계 실패 하나로 끝나지 않는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 나와요. 이 사건이 단순한 황당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를 둘러싼 3가지 의혹이 동시에 터져 나왔거든요. 첫 번째,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었는가?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돌아간 것인가? 세 번째, 북한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끌려간 것인가? 오늘 저는 이 3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 3가지를 다 뜯어보고 나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질문 하나가 남아요. 그 질문이 뭔지는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 자체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밤 강원도 고성 최전방 일대에서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오후 6시 40분경 남측 GOP 철책을 뛰어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밤 10시 40분에는 북측 철책을 완전히 넘어 사라집니다. 그 사이 몇 시간 동안 이 남성은 지뢰받친 DMZ를 통과했고 북측 철책으로부터 500m 전방 초소에서 북한군 3명과 접촉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이 포착한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GOP 인근 감시 카메라에 이 남성이 철책을 오르내리는 장면이 5번이나 찍혔습니다. 5번이요? 근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알아채지 못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돌려봤는데 시간 설정이 맞지 않아서 엉뚱한 장면을 확인했고 다시 돌려보다가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경보 신호가 울렸지만 오작동으로 무마했고 수색 인원을 엉뚱한 방향으로 보내는 바람에 놓쳐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부 고발이 나왔는데 당시 상황실에서 감시 모니터를 지켜봐야 할 간부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부동산 사이트를 구경하고 있었고 사적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병사인가 유튜브 알고리즘인가 상급 부대의 보고도 누락했고 이후 장병들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내부 고발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문제는 개인의 불성실이 아니라 불성실이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독 22사단인가? 이게 단순히 그 부대 사람들이 게을렀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22사단이 담당하는 구역이 거의 100km에 달합니다. 다른 사단이 평균 40에서 50km 정도 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에요. 해안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원은 비슷한데 면적이 2배면 물리적으로 경계 밀도가 절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리적 취약점까지 더해집니다. 고성 지역은 바다를 기준점으로 방향을 잡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곳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고개만 왼쪽으로 돌리면 통일전망대가 보이고 바다를 보면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넘어오기 쉬운 구역이라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리발 기순도 거기고 점프 기순도 거기고 이번 월북도 거깁니다. 이 사단에 별 달고 들어갔다가 별 잃고 나온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따져보면 문제는 그 장군이 아닙니다. 그 장군을 그 조건에 밀어넣는 구조가 문제예요. 문책이 반복될수록 지원자가 줄고 줄수록 더 약해지고 약하니까 또 뚫리는 악순환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경계 시스템 도입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예요. 짐승과 사람의 이동 패턴은 다릅니다. 이걸 기계가 자동으로 구분해 준다면 적어도 간부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경보는 울리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산은 어떻게 나올지 답이 없어요. 자, 이 남자는 누구냐? 1992년생으로 당시 31살이었어요. 북한 기계체조 선수 출신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었고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라고 극소수에게만 얘기했다는 게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몸무게 50kg 남짓이지만 왜소해 보이는 게 아니라 기계체조 선수 특유의 탄탄하고 탄력적인 근육질이에요.
1년 전 이 똑같은 루트로 탈북했을 때 3m 철책을 맨손 도약으로 넘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함께 일해보니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몸이 엄청나게 빠르고 힘이 셌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디 출신인지 물어봤더니 인민공화국이라고 했대요. 이북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인민공화국. 그 말 한마디에 직장 동료는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행적에서 유독 눈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월북하기 직전까지 일했던 곳이 경기도 북부의 한 인력사무소였는데 거기서도 과묵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일은 빠르고 힘도 세고 행동이 엄청 빨랐는데 말은 거의 없었어요.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자기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다가 혹시 그거 알아? 하고 물었는데 이 남자가 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있었다고 해요. 그냥 봤어. 또는 아니 모르겠는데 한마디도 아니고 그냥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증언입니다. 이 침묵이 공작원의 위장인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는 방식인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첫 번째 의혹부터 봅시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작원, 즉 간첩이었다는 의혹이에요.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여러 개 있습니다. 황해도 사리원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동했는데 당시 택시비로 $250 상당이 드는 거리입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 수준이에요. 일반 주민이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돈이 아니거든요. 어딘가에서 뒷받침이 없이 여기까지 왔겠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고성에 친척이 있어서 뇌물로 해결했을 가능성도 있긴 해요. 북한에서도 지방이동에는 뇌물이 통한다고 하니까요. DMZ 지뢰밭을 피해서 통과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워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공작권이 남쪽으로 침투할 때조차 피스톤이라고 부르는 안내원이 국경에서 철책선까지 함께 동행해줬다고 합니다. 지뢰지도 자체가 기밀 문서로 각 부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일반 주민이 이걸 혼자 파악해서 통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당시 강원도 동해안에 눈이 20에서 50cm까지 쌓여 있었고 눈이 지뢰 위를 덮으면 직접적인 압력이 분산돼서 폭발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운이었는지 미리 알고 간 건지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대목이 있어요. 북측 철책을 넘었을 때 북한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서해 공무원이 표류했을 때는 쐈잖아요. 시체까지 불태웠잖아요. 코로나 방역 이후로 국경 지역에서 움직이면 짐승도 쏜다고 포고령까지 내렸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북한군 3명이 마중을 나왔어요. 기존 제2북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마치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온 거예요. 거기에 한국 생활 도중 하나원에서 김정은 찬양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잠깐요. 반대 논거도 직접 봐야 합니다. 스파이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작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CCTV에 5번이나 찍혔고 3m 철책을 도약으로 넘었어요. 너무 돌출행동이에요. 스파이 기본기가 안 된 거죠. 또 하나원에서부터 기수생이 한 명도 없었고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24시간 동안 신원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지인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공작권이라면 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인데 정반대로 살았어요. 하나원 동료 증언에 따르면 TV에서 김정은 비판이 나오자 우리 원수님 생일에 왜 욕을 하냐며 대놓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공작권이 위장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고성에 탈북 당시 본인이 넘어온 민통선 구역을 직장 동료한테 직접 보여줬다고도 해요. 내가 여기로 왔다고요? 공작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간첩이라는 의혹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간첩이 아닌 이유가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진짜 간첩은 이렇게 티를 내지 않거든요.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부적응, 충동적 월북이에요. 이쪽 근거가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촘촘합니다. 한국에 와서 경비업체에 취직했는데 사흘 만에 취소됐어요.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그 회사에 찾아가서 국가에서 특별 보호하는 분이라고 설명하자 회사 측이 오히려 겁을 먹고 취소해버렸어요. 이후 청소 관련 일을 했는데 직장 동료들한테 따돌림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어요. 밥 먹을 때 같이 안 먹어주고 북한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농담처럼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내가 겪었던 걸 그대로 겪고 있다고 느꼈다는 탈북민 선배의 증언도 있어요. 2021년 여름에는 국회 앞에서 북한으로 돌려달라는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살고 있던 집에 가보니 짐이 이불, TV, 샴푸,
칫솔, 딱 그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가 집을 방문하고 놀랐다고 해요. 한국에서 오래 정착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짐이 아닙니다. 월북 당일 행적을 들여다봐도 뭔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 동료가 태워주면서 연말이고 신정이니까 고향 생각이 나나보다 싶어 고성까지 함께 갔다고 합니다. 낮 12시 30분쯤 헤어지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 마음을 정했던 거겠죠. 헤어진 지 20분 만에 민통선 북은 CCTV에 포착됐고 오후 6시 40분에 철책을 넘었어요. 북측 철책을 넘기 직전 DMZ 안에서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못 받았다고 해요. 받았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그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간다, 잘 있어라 이런 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탈북민 단체장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한 2년 정도를 봅니다. 그 시간 안에 충격을 이겨내고 환경을 바꿔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나는 탈북자다라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린다고 해요. 이 남자는 그 2년을 혼자 보냈어요. 상담사가 쌀 갖다 주겠다고 하면 필요 없다, 가져오지 말라고 거부했고 계속 연락하니까 여자친구나 하나 소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단단히 막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탈북민들하고도 교류가 없었고 방 안에서 인기척 정도만 들릴 뿐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어느 날은 멀쩡한 매트리스를 밖에 버리기도 했는데 이웃이 그걸 물어보려 했다가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두터운 벽을 치고 있었는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탈북민 적응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봐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탈북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탈북민들이 처음에 느끼는 충격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탈북자라는 정체성이 낙인처럼 붙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어느 직장에서 저 친구 탈북자래 이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그다음부터 모든 관계가 조심스러워지거나 거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둘째는 한국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이런 것도 몰라?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탈북민 입장에서는 차별로 들린다는 거거든요. 오만하게 들리는 외국인이에요. 말만 통하는 외국인. 이 남자도 그걸 겪었을 겁니다. 그 충격을 이겨낼 주변이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의혹입니다. 북한의 협박 또는 회유에 의한 강제 귀환이에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여러 번 확인됐거든요. 여러분, 임지연 씨 기억하십니까? 탈북 후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분이에요. 어느 날 사라졌다가 북한 TV에 눈물을 흘리며 재등장했습니다. 남조선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제야 알았다는 내용으로요. 북한이 영향력 있는 탈북민을 무력화하는 공작 방식 중 하나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신뢰성을 파괴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구조적으로 씁니다. 중국을 통한 납치 사례도 실제로 있었어요. 북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가 연락이 왔다며 중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장소가 홍콩에서 상해로 바뀌었어요. 미심쩍었지만 죽자 살자 지냈던 친구니까 갔는데 숙소에 도착한 저녁에 남자 몇 명이 방에 들어갔고 나무 박스 같은 걸 들고 나왔어요. 다음날 가보니 신발, 핸드폰, 지갑이 그대로 있고 사람만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중국에서 보위부 고위직을 주겠다며 나오라고 했고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그냥 사라졌어요. 북한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받았더니 가족 목소리가 났는데 옆에 보위부가 세워두고 시키는 전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국제 전화번호가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받은 사람은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이 남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으면 직장 동료는 가족 생각에 협박을 받아서 간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단 결정적인 반증이 하나 있어요. 통장에 이 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탈북민 이상 동작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통장 움직임이나 아파트 처분 여부를 체크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이 남자는 그거 다 가만히 뒀습니다. 경찰 감시를 알고 일부러 피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돈에 미련이 없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지금도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의혹에서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간첩이냐 아니냐, 부적응이냐, 협박이냐,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질문이 있어요. 왜 이 나라는 이 사람을 잡지 못했을까요? 주류 언론은 이 사건을 충격, 황당, 기가 막히는 사건으로 팔았습니다. 경계 실패에 집중하고 22사단이 또 뚫렸다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정작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탈북민 정착 지원 시스템의 어느 구멍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갔는지 구조를 건드린 곳이 없어요. 군이 경계에 실패한 겁니다. CCTV에 5번이나 찍혔는데 실시간 모니터가 없었고, 있어도 보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기계는 찍었는데 사람이 안 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감시 장비도 그걸 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CT를 찍어도 판독하는 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회도 이 남자를 잡지 못했어요. 보증인 없다는 이유로 취직이 취소되는 구조, 골든타임 인연을 혼자 보내는 사람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시스템. 이게 한 번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습니다. 군 경계 시스템도 탈북민 지원 시스템도 둘 다 구조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신호를 이 사건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22사단이 또 뚫렸다는 충격 보도만 했고 합참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걸로 넘어갔습니다. 구조는 그대로예요. 이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맨손으로 3미터 철책을 뛰어넘어서 온 나라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가 끝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 낯선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이 남자한테 어디서 왔는지는 다들 알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간첩이어도 부적응이어도 협박이어도 세 가지 시나리오 어디에서도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경계도 뚫렸고 사람도 놓쳤고 구조도 손보지 않았어요. 군 경계는 뚫렸고 사회 안전망은 이 사람을 잡아주지 못했고 외교적으로도 북한 측에서 마중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걸 두고 그저 황당한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편한 이름이에요. 직장 동료가 마지막에 한 말이 오래 남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외로워서 갔다 그거야. 언제 기회가 되면 밥이나 한번 같이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 바쁘다 보니까 못 먹었네. 북한에서 이 남자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의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를 살려서 열을 감화할 수 있으면 살려라. 하나를 죽여서 열을 겁박할 수 있으면 죽여라. 영웅으로 대접할지 이용하다가 버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논리는 무엇이었냐고요. 한 사람이 2번 철책을 넘었습니다.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그 사이 14개월 동안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게 이 사건의 진짜 답 아닐까요? 간첩이어도 문제고, 부적응이어도 문제고, 협박이어도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였든 우리가 그를 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밥 한 끼도 함께 먹지 못했다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복잡한 의혹 분석보다 이 사건을 더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57일이 지나도록 이 남자의 소식은 북한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북 통지문에 받았다고만 했고 그 이상은 묵묵부답이에요. 영웅이 됐다면 선전에 활용했을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는 한 살려두겠지만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잡지 못했을 때 그는 스스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 14개월을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무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탈북민 정착 지원 실태, 북한 공작 시스템의 구조, 22사단 경계 취약점 각각을 더 깊이 파고드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